할아버지, 그때 우리 엄마 좀 도와주셨다면 지금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70세 경비원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읽었어요. 10년 전 자신이 외면해 죽게 만든 최할머니의 손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그런데 버려진 택배 상자 속엔 더 끔찍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의 출생 증명서와 낡은 아기용품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뒤 쓰레기장 뒷골목에서 들려온 희미한 울음소리,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젊은 엄마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쪽지까지. 한 번의 외면이 두 세대를 파괴했고, 이제 죄책감에 미쳐버린 노인 앞에 버려진 생명이 놓였습니다. 과연 박노인은 이번엔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아파트 단지에 촛불이 켜졌어요. 박노인은 낡은 경비복을 입고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도 넘었죠. 페인트는 벗겨지고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박노인은 묵묵히 분리수거함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플라스틱 병을 주워 담았어요. 70세의 나이에도 일을 쉴 수 없었죠. 자식도 없고 돈도 없는 그에게 이 일은 전부였습니다.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한겨울밤 삼동 최할머니가 쓰러진 날이었죠.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희미하게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경비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괜히 나섰다가 책임만 또 안겠지. 다음 날 아침 최할머니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일 이후 박노인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 애썼죠.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니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쓰레기장 구석에 이상한 택배 상자가 있었어요. 크기도 컸고 테이프는 여러 겹 감겨 있었죠. 파손주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만상자는 이미 찌그러지고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받는 사람 이름도 없네. 보내는 사람 주소란도 텅 비어 있었죠. 그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이거 뭐지? 박노인은 상자를 경비실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택배 분실 사고가 많아서 조심해야 했거든요. 경비실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돌려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그 상자를 가져다 놓는 장면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박노인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3번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상자는 마치 공중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누가 일부러 CCTV 피해서 놓고 간 건가? 밤이 깊어갔어요. 박노인은 상자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열어볼까 말까.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없는 상자였습니다. 그냥 한 번만 봐보자.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제일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밑으로 아기 우유병, 작은 손수건, 노란색 딸랑이가 보였죠. 이게 뭐야? 박노인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죠.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박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숨을 가다듬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어릴 적 그 아파트에서 살던 소녀예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사탕을 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할 때
한 번만 도와주셨다면. 박노인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살아 있었을까요? 편지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죠. 저도 이제 할머니한테 갈 거예요. 혼자 남을 우리 하늘이가 불쌍하지만 그 순간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끝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는 숨이 막혔어요. 최윤정 올림. 경비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박노인은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죠. 윤정이라고? 최할머니 손녀. 1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최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어린 손녀가 할머니 곁에 있었죠.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외면했어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죠. 내일이 아니야. 괜히 끼어들면 골치 아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린 윤정이는 경찰에게 딸려가며 울부짖었죠. 할머니, 할머니를 두고 어떻게 가요? 그 모습을 본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애써 외면했죠.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이미 늦었는데.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그 일을 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가끔 꿈에서 최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왜 문을 안 열어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깨면 식은땀이 흘렀어요. 박노인은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는 상자 안을 다시 뒤졌어요. 아기 우유병 밑에 작은 종이가 더 있었습니다. 병원 출생 증명서였죠. 최하늘, 생년월일. 박노인은 날짜를 확인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하늘이라. 윤정의 아기.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편지에서 말한 하늘이가 바로 이 아기였죠. 그럼 이 아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박노인은 상자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망연자실 주저앉았죠. 윤정아, 너 대체 어디 있니? 경비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박노인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한 번만 도와주셨다면.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문을 열어줬다면 달라졌을까요? 최할머니는 살 수 있었을까요? 윤정이는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박노인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내가 그때.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는 아기용품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우유병은 낡았지만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손수건에는 작은 곰돌이 자수가 놓여 있었죠. 딸랑이를 흔들자 작은 소리가 났어요. 윤정이가 정성껏 준비했겠지. 박노인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물건들은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아기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흔적이었죠. 이 아이를 찾아야 해. 박노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1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죠. 이번엔 꼭 도와줄 거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편지에는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출생증명서를 다시 꺼냈어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걸로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는 편지와 출생증명서를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경비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박노인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죠. 윤정아, 조금만 기다려. 하늘이를 꼭 찾을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박노인은 출생증명서에 적힌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30분쯤 걸어가자 낡은 산부인과 건물이 보였어요. 여기구나. 박노인은 숨을 고르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접수대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죠.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출생증명서를 꺼내 보였어요.
이 아기 엄마 최윤정이란 사람 아세요? 간호사는 서류를 받아 살펴봤죠. 아, 이거 6개월 전 기록이네요.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박노인은 급해졌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 아기 엄마가 지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데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박노인은 편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편지를 받았는데 아기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노인은 초조하게 기다렸죠. 몇 분 후 50대 여자 원장이 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원장님. 이 아기 엄마를 찾아야 해요. 박노인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윤정 씨, 기억나네요. 어떤 분이었어요? 원장은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혼자 아기를 낳으러 왔거든요. 혼자요. 네, 보호자도 없이 홀로 진통을 견뎠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산 직후에도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일 퇴원했죠.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후로는요? 한 달 후 영아 검진 때 한 번 더 봤어요. 원장은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윤정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요?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 같았죠.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상담센터를 소개해줬지만 거절했어요. 그 후로는 안 오셨나요? 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주소나 연락처를 아세요? 원장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주소는 있는데 고시원이네요. 그녀는 주소를 종이에 적어줬죠. 하지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요? 고시원 측에서 몇 달 전에 전화가 왔거든요.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윤정 씨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방 정리하다 저희 병원 영수증이 나와서 연락한 거였어요. 박노인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네요. 죄송해요. 저도 그 후로는 모르겠어요. 원장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죠.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고시원 주소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두웠죠. 고시원이라도 가봐야겠어. 박노인은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려 고시원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3층 건물이었죠. 행복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외벽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1층 관리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저 최윤정이란 사람 찾아왔는데요. 문이 열리고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최윤정? 그 여자 여기 없어요. 언제 나가셨어요? 한 석 달 됐나? 방세 밀리고 그냥 튀었어요. 남자는 짜증스럽게 말했죠.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느 날 물건 다 두고 사라졌어요. 박노인은 애타게 물었습니다. 그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내줬어요. 그럼 윤정 씨가 두고 간 물건은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었어요. 다 버렸죠. 박노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상자 하나 있긴 해요. 남자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먼지 쌓인 상자를 들고 나왔죠. 이거요. 근데 별거 없을 거예요. 박노인은 서둘러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꺼내봤죠. 어린 여자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윤정이 7살 할머니랑.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최할머니 손녀 윤정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중학생쯤 된 윤정이었죠. 교복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죠. 마지막 사진은 최근 것으로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에 윤정이가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임신한 모습이었죠. 사진 속 윤정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윤정아, 얼마나 힘들었네. 그는 상자를 더 뒤적였습니다.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나왔어요.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펼쳤죠. 삐뚤삐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어. 아직도 믿기지 않아. 박노인은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다면 어땠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살 수 있었을까? 나는 고아가 되지 않았을까? 박노인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윤정아. 정말 미안하다. 그는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보육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 매일 울고 싶어. 고등학교 자퇴했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알바하면서 고시원에서 사는데 이게 삶인가 싶어. 윤정이의 고통스러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박노인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임신했어. 어떡하지? 아기 아빠는 연락이 안 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하지만 낙태는 싫어. 하늘이라고 이름 지었어.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하늘이한테 미안해. 할머니, 이제 할머니 곁으로 갈게. 하늘이는 좋은 사람이 돌봐줬으면 좋겠어. 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박노인은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후회가 그를 짓눌렀어요. 한 번의 외면이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윤정이를 찾아야 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었죠. 경찰서에 도착해 실종 신고를 하려 했어요. 최윤정이란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무슨 관계시죠?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신고가 어려운데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박노인은 편지를 보여줬죠. 경찰관은 편지를 읽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나이든 형사가 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박노인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혹시 최윤정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27쯤 될 거예요. 형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노인은 불안해졌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며칠 전에 신원 불상 변사체가 발견됐어요. 네? 박노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이와 인상차기가 비슷해서요. 어디서요? 한강 지류 쪽 하천에서요. 박노인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형사가 그를 부축했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신원 확인 중이거든요.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족이 아니시면 어려운데요. 박노인은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제가 이 아이를 알아야 해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박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둘은 영안실로 향했어요. 박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제발 윤정이가 아니길 바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영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형사가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안내했죠. 마음에 준비하세요. 천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박노인은 그 얼굴을 보고 비틀거렸어요. 사진 속 윤정이었습니다. 더 야위고 창백했지만 틀림없었죠.
윤정아, 박노인의 목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는 분이 맞으세요?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최윤정. 맞아요. 형사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발견 당시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어요. 쪽지요. 네, 잠깐만요. 형사는 증거 봉투를 가져왔어요. 안에 작고 구겨진 종이가 들어 있었죠.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하늘이는 따뜻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이 전부였어요. 박노인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0년 전 외면한 죄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낳았죠. 이번엔 꼭 지킬게.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하늘이를 꼭 찾아서 윤정이 대신 지켜줄게. 하지만 하늘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장례식장은 쓸쓸했어요. 조문객은 박노인 단 한 명뿐이었죠. 윤정이의 영정사진 속 그녀는 어린 시절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웃음을 볼 수 없었어요. 박노인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아, 할아버지가 왔다. 그는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박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하늘이는 꼭 찾을게. 약속한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예전에 알던 사이예요. 박노인이 대답했죠.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어요. 고인의 아이 때문에요. 박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늘이요. 하늘이를 찾았어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왜? 고인이 생전에 구청에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녀는 파일을 꺼내 보였죠. 2달 전이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박노인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윤정이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혼자입니다. 아이 아빠는 사라졌어요. 고시원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늘이한테 분유도 못 사줘요. 제발 도와주세요. 글씨는 갈수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몇 달은 걸린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요? 다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가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고시원을 떠난 뒤였어요. 박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수색 중이에요. 언제 실종됐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고인이 발견되기 며칠 전으로 추정돼요. 박노인은 다급해졌어요. 그럼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워했죠. 혹시 어르신, 고인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으세요? 박노인은 택배 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서와 아기용품에 대해서도 말했죠.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고인이 어딘가에 아이를 숨겨뒀을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엔 아파트 근처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택배 상자를 거기 놓고 갔으니까요. 박노인의 추리가 맞았어요.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찾아온 거였죠. 당장 가봐야겠어요. 박노인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사회복지사도 따라 나섰죠. 둘은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박노인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아파트에 도착하자 경비실부터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쓰레기장 뒤편을 살펴봐야겠어요. 박노인은 사회복지사를 이끌고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좁은 길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요. 둘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담벼락 옆으로 버려진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살 만한 곳이 있나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어요. 예전에 노숙자들이 가끔 숨어 있곤 했어요. 박노인이 대답했죠.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어요. 지금 뭔가 들렸어요? 사회복지사가 속삭였죠. 박노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으앙.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저기, 박노인은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편에 낡은 천이 보였어요.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죠. 박노인은 천을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작은 아기가 떨고 있었습니다. 노란 담요에 쌓인 아기였죠. 택배 상자에 있던 바로 그 담요였어요. 하늘아,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차갑고 축축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사회복지사가 외쳤죠. 박노인은 아기를 꼭 안고 일어났어요. 괜찮아, 하늘아. 이제 괜찮아. 아기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이 박노인의 옷깃을 움켜쥐었죠. 그 순간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윤정아 찾았다. 하늘이를 찾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기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박노인도 함께 탔죠. 구급차 안에서 그는 아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응급실에서 의사가 하늘이를 진찰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박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호자세요? 박노인과 사회복지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일단 저희 구청에서 맡을게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죠. 아니요. 박노인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이 아이는 제 책임이에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10년 전 제가 외면해서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인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최할머니를 외면한 일부터 윤정이의 죽음까지.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절차가 있어요. 보호자가 되려면 뭐든 하겠습니다. 서류든 뭐든. 박노인은 간절했죠. 사회복지사는 잠시 고민했어요. 임시보호 신청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정 기간 어르신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박노인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며칠 후 하늘이는 퇴원했어요. 박노인은 아기를 안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은 비좁았지만 그에겐 천국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늘아. 그는 경비실을 아기 방으로 꾸몄습니다. 헌 이불을 깨끗이 빨아 침대로 만들었어요. 아기 옷도 장만하고 분유도 샀죠. 박노인은 밤새 아기를 돌봤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행복했죠. 잘 먹네, 우리 하늘이. 아기는 그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박노인은 하늘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윤정아, 걱정 마.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그는 윤정이의 영정 사진을 경비실에 모셔뒀습니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인사했어요. 오늘도 하늘이 잘 돌볼게. 아파트 주민들은 수군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애를 키운대. 나이도 많은데 무슨 짓이래. 저 애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박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난 하늘이만 잘 키우면 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웃으면 그도 웃었고, 하늘이가 울면 그도 안타까웠죠. 이게 가족이구나. 박노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박노인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해졌어요. 볼도 통통해지고 웃음도 많아졌죠.
박노인은 매일 아침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시켰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하늘아. 아파트 단지를 돌며 햇볕을 쬐었어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좀 올라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와보시면 알 것 같네요. 박노인은 불안한 마음에 하늘이를 안고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아파트 부녀회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50대 여자였는데 표정이 험악했어요. 박경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경비가 애를 키워요? 여기가 육아방이에요? 부녀회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박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사정이고 뭐고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경비실에서 애 기저귀 냄새 난다고 민원 들어왔어요. 부녀회장은 비웃듯 말했죠. 게다가 밤에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박노인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할 게 아니라 애를 보내야죠. 그건 안 됩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왜 안 돼요? 당신 손주도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제 책임입니다. 책임? 경비가 무슨 책임을 져요? 부녀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나 제대로 일이나 하세요. 요즘 쓰레기 정리도 엉망이던데. 박노인은 참고 또 참았어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쓸 게 아니라 애를 내보내란 말이에요. 부녀회장이 소리쳤죠. 그 소리에 하늘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박노인은 하늘이를 달래며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괜찮아 하늘아.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니 걱정이었어요.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늘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건가? 하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이 아이는 그의 마지막 구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박경비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됐네요. 소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이게 뭡니까? 해고 통지서예요. 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녀회에서 경비 교체를 요구했어요. 그건 부당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소장은 미안해했지만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한 달 안에 경비실을 비워주세요. 소장이 나가고 박노인은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일자리를 잃으면 하늘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그였으니까요. 박노인은 하늘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천진하게 웃고 있었죠. 미안해 하늘아.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순 없어. 방법을 찾아야 해. 박노인은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어요.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죠. 임시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한데 안정적인 주거지와 소득이 필요해요. 지금은 둘 다 없어요. 박노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라리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이 아이 엄마가 원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시간만 주세요. 박노인의 눈빛은 절실했어요.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해결 못하시면 아이는 보호시설로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한 달 안에 뭔가 해야 해. 그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경비 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70세는 너무 많아요. 게다가 애까지 있다고요? 안 되겠는데요. 어디를 가도 문은 닫혀 있었죠. 박노인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매일 하늘이를 안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죠. 할아버지가 꼭 방법을 찾을게.
하늘이는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정이의 장례식에서 만났던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긴 한데 하늘이가 있어서 버티고 있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한부모 가정과 조성 가정을 돕는 곳이에요. 조손가정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죠. 어르신도 해당돼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서 주거 지원이랑 생활비 지원을 해줘요. 정말요? 네, 신청해 보세요. 제가 추천서도 써드릴게요. 박노인은 감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박노인은 그 길로 단체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정말요? 네,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월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게요. 박노인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정식으로 하늘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셔야 해요. 박노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그래야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정식으로 하늘이의 보호자가 됐어요. 이제 넌 내 손녀야 하느라.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그에겐 궁전 같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거실에 윤정이의 영정 사진을 모셨어요. 윤정아 아빠. 우리 잘 살게 됐어. 그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죠. 내가 부탁한 하늘이 내가 잘 키울게. 걱정 마. 하늘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박노인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박노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늘이를 돌봤어요.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켰죠. 오늘도 예쁘네 우리 하늘이. 생활비 지원을 받았지만 빠듯했습니다. 박노인은 절약하며 살았어요. 자신은 거의 먹지 않고 하늘이 먹을 것만 챙겼죠. 난 배부르니까 하늘이만 많이 먹어. 그는 하늘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웃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할아버지가 애를 키우시네. 손녀예요?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제 손녀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젠 정말로 그의 손녀니까요. 어느 날 아래층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손에는 아기 옷 몇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애 입던 건데 안 버리고 뒀어요.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죠. 박노인은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애 키우기 힘드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상이 전부 차가운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늘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이제 옹알이도 하고 뒤집기도 했어요. 아부부. 하늘이가 소리를 내면 박노인은 환하게 웃었죠. 그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는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매일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그네를 태워줬죠. 박노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도 공허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박노인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박노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박노인은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하늘 양에 관한 일로 왔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가 무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어쩔 수 없이 김 변호사를 들였어요. 거실에 앉은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하늘 양의 친부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친부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 사람이 왜 지금, 하늘 양의 존재를 최근에 알게 됐대요.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죠. 그래서 친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친권이라니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적으로 아버지니까요. 당연한 권리죠. 하지만 저도 법원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았어요. 임시 보호자와 친부는 다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친부가 원하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박노인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럴 순 없어요. 하늘이는 제가 키워야 해요. 어르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이 그래요. 그 사람은 윤정이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박노인은 분노로 떨었죠. 지금 와서 무슨 아버지예요. 그래도 혈육은 혈육입니다. 김 변호사는 일어서며 서류를 놓고 갔어요. 2주 후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하늘이를 빼앗길 순 없어. 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읽었어요. 친권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떡하지? 박노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법적으로 친부가 유리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는 다음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손녀를 지켜야 해요. 담당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어요.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부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어떻게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아이를 학대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박노인은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알아봐야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그는 김 변호사가 준 명함을 보고 친부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석. 박노인은 그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SNS에 계정이 나왔죠. 사진을 보니 잘생긴 얼굴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윤정이를 버렸어. 박노인은 화가 치밀었어요. 게시물을 보니 요즘도 여자들과 놀러 다니는 사진들 뿐이었죠. 아이를 키울 사람 같지 않은데.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노인은 이준석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주소를 알아내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죠. 며칠을 지켜본 결과 이준석은 거의 매일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저런 사람한테 하늘이를 맡길 순 없어. 박노인은 사진을 찍어 증거로 모았습니다. 또한 이준석이 다니는 회사도 알아냈어요. 작은 IT 스타트업이었는데 최근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린다는 소문이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구나. 박노인은 이 정보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싸워볼 만해요. 변호사는 희망적인 말을 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할 겁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박노인은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법원에 도착하자 이준석이 먼저 와 있었어요. 실물로 보니 더 건방져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박노인이시군요. 이준석은 비웃듯 말했죠. 애를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왜 고집을 부려요? 박노인은 참았습니다. 하늘이는 당신이 키울 아이가 아니에요. 제 핏줄인데요. 핏줄이 뭐가 중요해요. 윤정이가 죽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이준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도망친 거잖아요. 책임지기 싫어서.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어쨌든 법은 제 편이에요. 이준석은 콧방귀를 뀌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었어요. 이준석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친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은 1년 넘게 하늘이를 돌봐왔습니다. 박노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죠. 그건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박노인은 증인으로 나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에요.
따뜻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판사가 물었죠. 제가 건강한 동안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후는요? 박노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석도 증인대에 섰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윤정 씨가 임신 사실을 숨겼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하지만 박노인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씨가 윤정 씨에게 보낸 문자 기록입니다. 뭐죠?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아이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본인이 보낸 게 맞나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네, 판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제출할 증거 있습니까? 박노인 측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냈어요. 이준석의 음주 사진과 회사 경영난 자료였죠. 이준석 씨는 현재 양육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판결은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박노인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하늘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발, 그는 매일 윤정이의 영정 앞에 앉아 기도했죠. 윤정아 도와줘. 하늘이를 지킬 수 있게 해줘.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박노인은 하늘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죠. 이준석도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긴장돼 보였어요.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어요. 최안을 양의 양육권에 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박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한 페이지씩 넘기며 말을 이었죠. 친부인 이준석 씨는 혈연관계를 근거로 친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양육 의지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준석의 표정이 굳었죠. 반면 박노인 씨는 지난 1년간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이가 많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아이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최안을 양의 양육권을 박노인 씨에게 부여합니다.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반면 이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죠. 항소하겠습니다. 이준석 씨는 향후 면접권만 인정됩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 이준석은 법정을 박차고 나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박노인은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어르신. 잘 키우세요. 변호사는 따뜻하게 웃었죠. 박노인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하늘이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박노인은 하늘이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는 하늘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하늘아. 하늘이도 깔깔 웃으며 좋아했죠. 박노인은 윤정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내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할아버지가 책임질게.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늘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의 손녀였으니까요.